여러분은 혹시 이 항구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묵묵히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일으킨 항구가 있습니다. 또 작은 항구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던 우리나라 8대 항만, 바로 동해항입니다. 세계가 환동해권 북방 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동해항은 새로운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신북방이 통일 시대가 되면 이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남북 중러, 중러 남북 경제 협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환동해권은 레드시가 아니라 블루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으로도 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동방 정책, 그리고 차후의 북극 항로, 이런 것들이 환동해권 중심 지역의 항만으로서 동해 포항이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동북아를 잇는 바다로 환동의 시대, 북방물류 전쟁기지로 주목받는 동해안.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해시 송정동에 자리한 동해항. 전국 31개 무역항 중 당당히 물동량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 34개국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먼 항해 끝에 동해항을 찾은 배. 항구는 이들을 맞을 준비로 바빠집니다. 선박 입출항 시 안전하게 돼 도착하는 줄잡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이제 히빙 라인이 있습니다. 줄 이제 할 때 하고 그 배 선박에서 이제 당길 때 우리가 이제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되고요. 동해항에 한 29살에 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70인데 뭐 3남매 다 출가시키고 현재까지 40년 다니면서 뭐 삶에 터전했습니다. 무사히 정박을 마치면 하역이 이루어집니다. 시멘트나 광석과 같은 자원을 주로 수출입하는 동해항. 오늘은 망간을 실은 배가 도착했습니다. 고공에서 크레인 기사의 섬세한 조작에 따라 망간 하역이 이루어집니다. 화물 무게가 있어갖고 작업하는데 그라브라든가 그런데 사람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고 가족을 편안하게 보양할 수 있어서 나의 반평생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멘트 생산 공장을 품고 있는 동해항.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 15개국의 시멘트를 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클링커라는 시멘트 반제품을 생산해 전국으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접안과 하역, 그리고 생산까지 이 모든 과정의 뒤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89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해서 연수를 받고 동해공장 생산 1팀에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직장 31년 중에 24년을 근무했습니다. 동해항이라 하면 가정이라고 할까? 집에 가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회사 출근할 때도 뭐 집에 온다는 느낌?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동해안. 그곳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동해 시민의 삶에 깃든 동해안. (1979년) 동해항은 북평항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듬해 이루어진 북평항 준공 행사는 시민들에게 축제와도 같았죠. 우리나라 시멘트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될 북평항 제1단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동해안에 보잘것없던 어촌인 북평항이 불과 6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 시멘트 수출의 전진 기지이자 임해 공업단지로 면모를 바꾸었으며 연간 하역 능력이 1,000만 톤으로 부산 다음가는 항구로 됐고 한꺼번에 5만 톤급 대형 선박 등 악국적이 드나들 수 있는 공업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애초부터 시멘트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출발한 동해안. 1980년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공사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해 시로 승격된 동해시의 번영을 이끌었고 강원도 최대 무역항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40년이었습니다. 에너지 수급항으로서의 역할은 동해안이 가진 최대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신항공사와 함께 들어서게 될 컨테이너 부두. 동해시의 심장, 동해항은 이제 환동의 물류 거점항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에서는 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최된 언택트 포럼.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Thank you. Welcome to the special session o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pandemic world. Demands from Japan, from Korea, from China, and also maybe from the United States for resource and energies. Central Asia and Russia have a lot of resource and energies there. So this maybe is a priority for these regions after the pandemic. The second is the power network, power grid that can connect Russia, northeastern China, and the whole Korean peninsula into one integrated power grid system. Because part of the issues that we're dealing with know no borders. Climate change knows no borders, viruses know no borders. And I think also that here is a pla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play a very helpful role. I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Thank you.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북방 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17년 우리 정부는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 정책을 천명했죠. 동북 삼성의 인구가 약 1억 명인데 그걸 포함할 경우 4억 명, 그걸 제외하더라도 3억 명이 넘는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또한 시장 경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경제 개혁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한 신흥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뿐 아니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또 중국의 1대1로 정책 등 북방 국가들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며 환동에는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인구 4억 명의 초거대 경제권으로 물류 루트인 북방항로 개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환동해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권 입장에서는 환동해권 경제벨트가 지정되어서 굉장한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나 동해 묵호항은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동해항은 북방항로의 거리에 있어 탁월한 이점을 자랑합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663km면 닿을 수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한때 냉전의 바다로 통했던 동해바다. 그러나 동해항은 끊임없이 북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동해항을 통해 북한으로 가는 쌀이 수송되던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금강호가 관광객을 싣고 금강산을 향해 첫 출항했던 곳도 바로 동해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한국과 러시아, 일본을 오가는 국제 크루즈 여객선이 동해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간의 운행으로 50만 명의 관광객 수송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갑작스런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여파로 중단됐지만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사카이 미나토를 잇는 DBS 항로를 비롯해 북방항로 개설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9년이죠. DBS 항로, 이게 말 그대로 한러일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일본의 사카이항, 우리 3국 항로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항로와 관련된 기본 기준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85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해시와 강원도의 또 다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우수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알리는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2013년부터 시작된 GTI 박람회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박람회를 이어갔습니다. 3D 가상 공간에 설치한 온라인 부스를 통해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 유망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죠. 또 동해안 배후에 송정 산업단지를 비롯해 부평 산업단지와 동해 자유무역지구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강원도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북방 국가들과의 물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이곳에서는 요즘 언택트 회의가 한창입니다. 러시아 중소기업협회 관계자와 정기적인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자료 드린 거 혹시 어떤 부분을 확인해 주셨나요? 지금 보내셨던 정보는 대부분 뭐 크랩 오선에 대한 정보였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뭐 사업, 회사, 물품 같은 것을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일단 저희는 작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극동 쪽에서도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우리 지금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교육 물품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물품도 우리 사업가들 중에서 홍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북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은 저희가 그 흑룡강성 지역, 동북 삼성 중에 맨 위쪽에 있는 흑룡강성의 이제 목단강시, 이제 수분화시 그쪽에 또 이제 자유무역 시범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지금 교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주변 국가도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환동해권 북방경제협력 국가 중 가장 핵심 국가로 꼽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극동 러시아의 관문입니다. 동해안에서 바닷길로 663km면 닿을 수 있는 곳. 10년간 크루즈 여객선이 오갔던 이곳엔 어떤 변화가 일고 있을까요? 거리 곳곳에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차는 2018년 러시아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수입된 중고차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식품의 한류 열풍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남녀노소를 떠나 한국 식료품점을 찾는 러시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컵라면은 한국보다 러시아에서 무려 50배나 많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국 상품들 중에 강원도에서 건너온 전통 음식들도 눈에 띕니다. 반응은 꽤 뜨겁습니다. 요즘은 라볶이가 인기라죠. 과연 강원도 식품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2010년대 중반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식품으로 이쪽에 진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젓갈류, 초콜릿류 이렇게 해서 서서히 진출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를 치르면서 강원도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높게 여기서 이제 부각이 되고, 사람들이 강원이라는 곳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저희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을 넘어 강원도라는 지명을 확실히 알리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 예술단을 치른 만경봉호가 동해 묵호항에 입항하는 장면은 또 다른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에겐 마음의 거리를 줄이는 계기가 됐죠. 제 생각으로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다른 러시아 사람들이 서울하고 부산에서 잘 알고 있는데, 올림픽 후에 러시아 사람들이 평창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강원도에서요. 가깝고도 멀었던 블라디보스토크에 일찍부터 본부를 마련한 강원도. 통상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2011년 무역사무소로 진출해 2018년엔 러시아 본부로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현지 직원들까지 채용하고 있죠. 저는 한국 문화에 많이 관심이 나와서 드라마 많이 보고 음악을 듣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원도 본부 나와서 재연이 있고 전 여기 시작됐습니다. 10년에 가까운 현지에서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고차에서 시작해 젓갈이나 초콜릿 같은 식품으로 확대해 나갔고, 지금은 강원도 화장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초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이 지역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도나 어떤 증가율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화장품도 이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수출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방 경제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쪽에 진출할 수 있고 가장 잘 준비를 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강원도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뷰티를 한국의 뷰티를 넘어 강원도의 뷰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적인 마케팅 덕분 강원도 화장품은 뛰어난 효과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Я выбрала продукцию Delalux, потому что она состоит из натураль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Мне объяснили, что она является гипоаллергенной и на основе морской воды. То есть я думаю, что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для меня это самый идеальный вариант. И я решила остановить свое внимание именно на этом креме.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의 신북방 정책이 만나는 러시아 극동 지역. 3년 전부터 조선, 항만, 북극 항로 등 9개의 다리를 통해 전략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없을까요?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코로나는 한러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고 있고 가까운 지역으로 가치 사슬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러시아는 새롭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러시아는 기초과학 기술, 그다음에 우리는 상용화 기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가치 또 새로운 그 전략적 가치를 찾을 수 있고요. 그만큼 기술 협력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9개의 다리 협력 중 요즘 러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이미 조금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조만간에는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쇄빙선 건조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실제로 지금 노바텍이라든가 가즈프롬 이런 가스 개발 회사들이 쇄빙선을 꾸준히 발주를 하고 있고 지금 지배자 조선소를 중심으로 지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하고 협력을 해서 쇄빙선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북극 개발을 위해서 올해 러시아 정부가 북극도 그 선도 개발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북극 항로는 점차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장기적인 비전은 북극 항로의 전진 기지로서 세계 물리의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항로보다 무려 10일을 단축할 수가 있죠. 북방 항로를 통해서는 동해항에서 러시아까지 바닷길을 이용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등을 이용하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만약 북극 항로까지 개척된다면 동북아의 물류 허브를 넘어 세계 물류를 잇는 거점 항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북방 교역의 청사진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북방 항로 개척을 향한 도전. 동해항의 그 오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동해시와 이곳의 가장 큰 활약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정기항로를 개설해서 10여 년 동안 잘 운영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발이 되어 줬다는 건데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동해의 물류 허브를 향해 비상하고 있는 동해안. 국제 여객선은 멈췄어도 여전히 러시아와 동해안을 오가는 대개 어선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무역항으로 대개는 살아있는 상태로 동해안까지 무사히 수송됩니다. 현재 동해안은 러시아 대게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의 첫 관문이 될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동해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 동해항 배후단지에는 보세 창고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죠. 바닷길을 통해 러시아에서 동해안까지 먼 길을 떠나온 대게는 신속하게 보세 창고로 옮겨집니다. 국내에서 잡힌 대게라고 해도 믿을 만큼 싱싱한 상태를 자랑합니다.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은 물론 이런 대형 수조를 갖춘 산업 인프라 덕분에 오랜 세월 국내 대게 유통의 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확충도 큰 역할을 했죠. 이렇게 러시아 대게는 또 다른 물류가 북방 항로를 통해 유입될 경우 동해항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동해항이 환동해의 거점항이 되기 위한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요? 현재 동해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항만 인프라의 부족. 전 세계 34개국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벌크 화물이 수송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하역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선박 입학이 지연되는 채선율도 큰 문제입니다. 2015년 이후 동해 묵호항의 물동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동량 8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채선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채선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부두가 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배가 부두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경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크 항만의 기능을 좀 이제는 자파부두라든지 컨테이너 항만을 해서 에코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항만 기능에서는 부두에 대한 기능 재편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지금 국제물류 추세상 당연히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화물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서의 이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만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첫걸음이 복합 물류항으로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제무역항은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에너지 수급항으로 기능해온 동해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때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기도 했지만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죠. 다행히 항만 인프라 개선은 정부의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부두를 포함한 7개 선석을 갖춘 신항공사가 한창입니다. 2016년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 방파제 공사는 완료된 상황. 정부는 동해항 신항건설에 1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동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동해항 3단계는 석탄 부두, 크게 시멘트 부두,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자파 부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각 부두들은 화물의 특성에 맞게 전용 부두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자파 부두는 북평 산단과 연계하여 북방 교류 및 일본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으로 완공될 동해 신항. 총 7개 부두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중 자파 부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인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4,315억 원, 노동 유발 효과는 2,753명으로 동해시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반 화물들이 가지는 가치를 1톤을 1이라고 봤을 때 컨테이너 화물이 가지는 가치는 1톤의 3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배의 가치가 더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국제물류 주선업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물량들을 핸들링하는 어떤 가공, 조립, 포장, 수리 등등의 라벨링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가치 물류 활동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 물류항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지역적인 파급 효과는 지금 동해 묵호항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해졌을 때 배 한 척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전체 수출입의 99.7%가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운업에 해당합니다. 폭 48m, 높이 72m, 길이 366m의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박할 경우 부가가치를 따져봤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접안할 때 예인선이 동원되고 배가 들어오면 항에서는 항만시설 이용료를 받는데 부산항의 경우 한 번 정박하는 데만 약 1,900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정박하는 동안 배를 수리하고 앞으로의 항해를 위해 부식도 채웁니다. 배 한 척에 3,200개의 컨테이너가 실려올 경우 하역료를 계산해 보면 총 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역을 마칠 때쯤 도선료로 또다시 700만 원. 모든 하역을 끝내고 출항하면서 터미널에는 이용료와 환경관리 비용 75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30시간 동안 배 한 척이 부산항에 머물며 쓴 비용은 총 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환동의 물류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는 동해항.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 규제 완화와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해시 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동의 국가들의 수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콜드체인을 구축함으로써 물류 허브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러시아와 교역하는 수산물의 제3위의 항만이 동해 묵호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보관, 그다음에 가공, 다시 포장, 이렇게 해서 다시 재판매가 되는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기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북방 경제권으로 재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동해 표준 물류 공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장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연구원들이 부평 산업단지 내 한 수산물 가공업체를 찾았습니다. 와서 다시 이제 그레이징을 해서 금속 검출기. 북방국가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은 이들의 임무 중 하나로 오늘 이곳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자기들이 야 이거 새로운 제품 뭔가 좀 만들어봐야겠다 싶어하고 내가 지금 이 튀김을 만들어서 했더니까 지금 학교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잡아오는데 낚시로 잡은 거예요. 연성 낚시니까 선도가 아주 좋아요. 코다리 강제 전문하면 명태 포를 써가지고 그 명태를 이렇게 잘라 살을. 그래서 강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튀김식으로. 새롭게 수출할 품목에 관해 논의가 한창입니다. 북방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고 거기서 이제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최근 들어서 몽골에 이제 한국 마트, 대형 마트, 그다음 대형 체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류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몽골 진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라시아 국가들 중 시범적으로 몽골의 현지 마트에 동해시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업체들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몽골 쪽 쪽에서 상당히 기대가 커요. 기존에 저희들이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가서 마케팅을 해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북방물류센터에서 가서 같이 계신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엔 김치 공장입니다. 이름하여 몽골 프로젝트는 북방국가로 수출을 꿈꾸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몽골 쪽에 제품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 해서 일단 먼저 소량을 먼저 보내기로 했거든요. 이건 그냥 아직 수출 경험이 없는 이 업체는 몽골을 시작으로 러시아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김치를 가지고 그런 어떠한 행사에 가서 보니까 의외로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명태를 이용한 김치를 만들다 보니까 명태가 원산지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이런 김치도 좋아할 것 같아. 얘네가 지금 특성화된 김치로 명태 김치라든가 뭐 명태 깍두기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최근 K-방역으로 주목받는 마스크 공장도 몽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수출로 주목받는 기업이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이런 프로젝트와 동해안의 인프라 확충은 동해시 기업인들에게 담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북방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항로가 동해항이라는 곳이고 이번 국가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이 마무리가 된다면 컨테이너 선적이라든지 화물 화적이라든지 이런 루트가 좀 편리해지면 여기서부터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이쪽 북방물 쪽으로 나가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기업들이 강원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일 중에 아마 1번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항로 개척은 동해시 기업인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실린 상품들이 비로소 저 먼 북방국가인 몽골로 보내질 준비를 마칩니다. 동해항은 서울 동해 간 KTX 개통 등 교통 인프라를 비약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방 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물류 이동과 연결돼야만 항만 물류 전진 기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로가 연결된 복합 운송 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를 위해 강원도는 국제 해운 물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물류망은 부산항을 통해서 수도권과 이어지는 종축 중심의 세로망이 주로 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도권과 동해항 그리고 인천항을 연결하는 횡축 물류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횡축 물류망과 동해선이 쭉 연결돼서 지금 북부선 연결되고 북한철도와 연결돼서 대륙철도와 연결이 된다면 이 가로축에 있는 망과 동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 철도망이 또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동해항은 한반도를 다리처럼 사용하는 코리아 랜드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벌크항에서 출발해 지금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은 평택항.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4위, 자동차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항 34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그 덩쇼평에 의한 그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따른 그 중국의 급부상, 이러한 급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접촉지가 어디겠느냐, 이것이 바로 서해안이었었다. 이것을 국내적으로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3차 국토종합개발계약, 그러니까 그래서 서해안 개발축과 그다음에 때 맞춰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계약 개방에 대한 급부상, 이것이 시대적인 부분과 지정학적인 요소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986년 액화 천연가스선이 첫 입항하면서 개항했던 평택항.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발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화물을 같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카페리가 평택항이 2001년도에 취항을 하게 되는데, 이 취항을 하면서 비로소 평택항은 항만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세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 이러한 기관들이 평택항에는 상주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리가 취항을 하면서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기관들로 인해서 평택항이 이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페리를 그 항로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이러한 부분, 이 현재 여객터미널도 평택시가 져서 평택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평택시의 노력이 평택항을 오늘날에 있게끔 해준 그 어떤 원인이라 기폭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세관과 출입국 관리소, 검역소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평택항. 카페리 항로 개설과 함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물동량의 증가로 세관을 평택세관으로 승격할 수 있었죠. 경기도와 평택시가 25억 원을 투입해 항만 지원기관들의 합동청사를 건립한 것도 평택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물동량 창출을 위한 포트세일 등 운영사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밑거름이 됐습니다. 또 어떤 이 운영사나 이런 부분들이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트세일이나 또 이 물량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화주들이 상당히 이 인천이나 또 군산 틈에 있는 평택이 편리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쪽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환동의 시대. 북방물류 전진기지를 향해 차근차근 내딛고 있는 동해항. 하지만 그동안 민자로 예정돼 선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신항의 자파부두. 다행히 지난 11월 정부가 재정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부터 그 자파부두를
민자로 유치하려고 2번이나 공모했었지만은 사업자가 없어서 우리가 본부와 규제부 쪽에 계속 재정으로 요구하여 이번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민자로 유치하려 했던 자파부두가 재정으로 변환돼 가지고 동해안 그 신항의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발표되자마자 동해시도 발빠르게 긴급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동해시와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신항 건설. 앞으로 동해항의 도약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규제기획위원회도 건의도 하고 기획재정부, 해수부 여러 군데 건의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이번에 이제 3단계 확장공사에서 이제 그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동해안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 지역과 연접한 부두를 어떤 청정 화물이 이제 취급되는 부두로 이렇게 기능을 재편을 하고 그렇게 들면 이제 삶의 질도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복합 화물이 이제 취급이 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이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항 건설로 컨테이너 부두가 완공되면 우선적으로 고용 창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진 화물들이 옮겨오면서 동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을 묵호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해항은 물류 거점항으로, 묵호항은 해양 관광항으로 기능을 재편해 북방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동해항은 비약적인 항만 인프라 개선과 기능 재편으로 환동의 물류 허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동해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에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올라오시면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북방항로 전진기지인 동해 묵호항을 포함하여 동해권 해역의 대형화된 선박과 특수선이 운항하는 등 전반적인 선박 통항량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VTS의 임무도 더욱 막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 해경에서는 2025년까지 동해안 전역의 선박 교통을 관할하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권역 항만 연안 VTS 시스템을 구축, 연계를 추진 중에 있어서 북방으로 개척 시 증가하는 동해권 해역 내 통항 선박 대상 해상 안전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환동의 시대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해안. 거기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노력과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동해항은 복합물류 항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저희 센터도 계속 부단하게 노력을 할 거고요. 이거 아마 동해의 이 북평 산단 내에 국가 산단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신항되기 전에 퇴직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 신항이 되면 분진도 쪄가지고 물동량도 많아지면 후배들이 생활하는데 좀 여유롭게 생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40년간 동해항의 기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동해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오늘도
북방 항로를 열기 위한 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